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채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대선 후보들의 발걸음은 더 빨라지고 파격적인 공약도 줄을 잇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조 단위로 쏟아지는 공약을 보면 과연 저 돈은 다 어디서 나오지 하는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오늘 집중진단에서 여러분과 함께 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경제현장 오늘입니다. 두 분 모셨습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대선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지율, 두 양강 후보의 지지율이 초접전. 그래서 공약들에 좀 관심도 갖게 되는데 우선 이 재원 관련해서 과연 많은 공약들이 재원 마련이 가능한 건지,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들어가는 건지 한번 따져보는 시간입니다. 신세돈 교수님. 네. 자, 이 국민들이 걱정하는 재원 마련, 돈은 다 어디서 나올까? 저렇게 많은 공약,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되는 공약이 많은데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양강 후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가장 좀 걱정스럽다, 가장 궁금하다, 이런 거 공약 좀 하나 꼽아주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쪽에서 보면 소위 기본 시리즈라고 하는 네. 유명한 공약을 내놨지 않습니까? 네. 기본 소득, 그다음에 기본 주택, 그리고 기본 금융. 예. 뭐 그걸 상세하게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은 기본 소득 같은 경우는 모든 국민에게 네. 적어도 1년에 100만 원, 네. 5천만 원, 거다가 청소년한테는 또 돈을 더 준다고 하니까 네. 그게 한 64조. 그다음에 기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 30년 임대주택을 100만 채 짓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한 3억만 잡아도 이게 300조. 그다음에 기본금융 모든 5천만 국민에게 1,000만 원 네. 정도를 대출해 주겠다. 이게 500조거든요. 네. 이거 다 합해버리면 거의 1,000조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뭐 5대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겠다 이랬으니까 그 돈은 뭐 구체적으로 추산은 안 해봤지만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뭐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거는 뭐냐 하면 예. 그 경부 고속도로를 완전히 그냥 지하화하겠다. 경부고속도로 수도권 서울 구간 일부. 그뿐만이 아니고 수도권에서 시작해가지고 쫙 내려가가지고 뭐 평택까지 간다는 이야기도 있고, 굉장히 그 긴 구간을 그 고속도로를 이제 이거 한다는 게 있고, GTX 네. 이것도 노선을 확대한다는 그 계획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산 부모한테 월 100만 원씩 12개월 주겠다 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장병들한테 월 200만 원씩 봉급을 주겠다. 그래서 물론 뭐 그 금액으로 따지면 이재명 후보보다는 상당히 작지만 네. 그래도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이게 좀 포퓰리즘적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우려를 이제 근데 윤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논란이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뭐냐면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를 적극적으로 손실 기준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한 50조 가까이를 지원하겠다. 이거 전에서부터 나왔던 이야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덩치로 보면 그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한 50조가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가장 큰 금액이 들어가는 재원이 가장 공약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재명, 윤석열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공약을 꼽으셨네요. 우리 이상민 연구위원님은 뭐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생각이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문제가 있는 공약? 참 공약이라는 것은 하나만 보고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봐야 되는데 근데 사실 어떤 특정한 공약 하나 이것을 반드시 해야겠다라고 전 국민들이 다 동의한다면은 그 공약은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어요. 아, 전 국민이 동의하면? 그렇죠. 전 국민이 동의하면 못할 수 있는 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그 공약이라는 것도 재원 규모가 뭐 2배로도 더 줄일 수도 있고 뭐 10분의 1로도 줄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지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능한 공약이라 하더라도 이거를 10개 모아놓고 100개 모아놓으면은 다 합쳐서는 이게 할 수 없는 규모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인터넷 쇼핑 같은 걸 해보면은 네. 처음에 구매를 하기 전에 보관함 같은 데다가 넣어놓잖아요. 예. 보관함에다가 이거 한번 구매해야지 보관함에다 넣어놓으면은 하나하나만 보면은 다 필요하고 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보관함에 다 모아놓고 나면 이거는 도저히 결제할 수 다 없는 할 수 정도의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이거 하나하나를 다 모아서 전체 규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문제다라는 것도 문제고요. 이것들 다 하자. 이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보관함에 이런 공약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어떤 거를 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거는 사실상 5년 내에는 할 수 없는 거다라고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 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쇼핑 구매하듯이 다 올려놓고 그 중에서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이제 찾아가는 그 과정에 있다. 그렇죠. 그런 그것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선거인 거고요. 네. 선거를 통해서 이 구매함이 더 좋아, 저 구매함이 더 좋아, 자기 취향대로 선거를 통해서 선출을 하고 예. 그렇지만 그 구매함에 있는 거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예. 이 중에서도 또 우선순위를 만들어야죠.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금 자세히 좁혀 들어가서 이재명 후보의 이제 기본 말씀하신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기본 시리즈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약간 기본 소득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 이쪽에서 비판이 좀 있다 보니까 좀 접는 듯 했지만 본인의 그 추진 의지는 이재명 후보의 의지는 좀 확고한 편이죠. 예, 좀 오락가락했다는 평가를 많이 했죠. 예. 첫째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다음에 둘째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방법이 뭐냐 했더니 뭐 토지 보유세 뭐 이런 이야기를 꺼내고 뭐 탄소세 꺼내니까 네. 야 이게 무슨 이런 게 다 있냐 이제 반발이 심하니까 뭐 빼는 듯 하다가 네. 또 뺀 거냐고 물어보니까 뺀 것은 아니고 뭐 기본 철학은 굉장히 헷갈리는 어떤 그런 입장을 이제 쭉 보여왔는데요. 예. 기본 소득이라 하면 뭐냐 하면 모든 국민에게 1년에 100만 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형편이 되면 많이 주겠다. 그 뭐 100만 원 곱하기 5천만 하면 50조고 청년의 경우에는 250만씩 주겠다. 1년에. 그렇게 하니까 합해서는 60조 정도가 되는 거고요. 이게 그 왜 주냐는 거예요, 이제. 왜 주냐는 거고 특히 코로나와 같이 지금 몇몇 개 그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너무 심한 차원에서 귀한 재원을 이렇게 그냥 모래알 뿌리듯이 뿌리는 네. 것은 무슨 효과가 있는가? 무슨 효과가 있나? 네, 이런 그리고 대한민국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양극화인데 이렇게 줘버리면 양극화를 전혀 개선하지 못하지 않는가? 네. 그래서 돈도 많이 들어가지만 여러 가지 성과도 없다 하는 이런 비판들이 있어서 네. 바람직하지는 않은데 워낙 이제 이 기본 시리즈가 이 이재명 후보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이제 선거에서 유리할지 불리할지는 뚜껑을 열어보면 알겠죠. 예. 이상민 연구위원님은 나라 살림을 연구하는 입장에서 물론 모든 공약을 다 우선순위를 따져야겠지만 요 기본 시리즈가 이제 우리 신세동 교수님께서 가장 재정 포퓰리즘적인 쪽에서 문제 있다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평가하세요? 재원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재원이 얼마나 들어가는 것은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재원 계산하기 제일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뭐 n분의 1씩 나눠주는 거니까. 이재명 후보는 연 전 국민 일단 100만 원이죠? 임기 그러니까 말까지 100만 이게 원으로? 그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은 조금씩 하고 점점 더 늘려가겠다라는 거고요. 처음 시작은 임기 최초에는 한 25만 원 정도 25만 하겠다. 원, 네. 그리고 이 20대 청년 같은 경우는 100만 원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재원은 얼마 되냐면은 만약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하면 한 14조 원 정도 되고요. 14조요? 그리고 20대 청년에게 100만 원씩 하면 한 6조 원 정도 들어서 네. 합치면은 처음에는 한 20조 원 가지고 시작하겠다라는 20조 거고 원. 그걸 가지고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하면은 이제 25만 원부터 시작했던 거를 100만 원까지 늘린다라는 건데요. 국민들이 동의하면 100만 그렇죠. 원까지 점점 늘린다. 늘리겠다라는 건데요. 네. 그렇다면은 이게 20조 원 정도 든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너무 돈이 크니까 이게
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20조 원 정도면은 우리나라 국민연금 지출액이 1년에 한 30조 원 정도 되고요. 국민연금 지급액이. 예, 근데 국민연금은 아시다시피 세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 기여금, 납입금을 가지고 지급하는 거니까 좀 다르고요. 그렇다면 순수하게 세금 가지고 지출하는 것이 기초연금입니다. 제일 큰 것이. 예. 기초연금이 거의 2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재정으로 하고 있는 가장 큰 사업인 기초연금. 기초연금 아시다시피 그 어르신에게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 사업인 거고요. 그 금액과 한 비슷한 정도의 규모의 돈을부터 기본소득을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한 14조 원 정도, 첫 해 25만 원, 국민들이 동의하면 100만 원까지 늘리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공약인데. 14조 원 플러스 6조 원, 그러니까 청년 6조 원, 전 청년에 더 국민 주는 거. 14조 원에서 합쳐서 한 20조 원 정도 됩니다. 예. 신세동 교수님, 이 기본소득이 어떻게 보면 소득, 아까 양극화를 말씀하셔서 양극화는 소득 재분배 정책이 필요한데 소득 재분배 정책하고 그러면 기본소득하고 전혀 맞지 않는다 그런 주장이시죠? 그렇죠. 그게 놀라운 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 정부만큼 양극화나 네. 저소득층에 관심을 둬왔던 정부가 없지 않습니까? 네. 노무현 정부보다도 훨씬 더 저소득층에 대한 저소득층에. 배려를 많이 한 정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재정도 아주 과감하게 재정을 쓴 정부 아닙니까? 네. 근데요, 5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소득 구조를 보면 네. 못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특히 근로소득 쪽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오히려 마이너스였어요. 네. 근데 또 얄궂은 게 뭐냐 하면 예. 이 지난 5년 동안 그 가계 소득의 평가 기준을 막 뒤집어 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기준을 통계가 바꿨어요. 연속성이 없어요. 통계를 기준을 네. 바꿨다. 예. 그러면 통계 기준을 바꿨으면 바꾸기 전에 시리즈를 계속 발표를 해줘야 예. 일관성 있게 분석이 될 텐데 예. 통계청에 한번 자료 들어가 보세요. 이게 2017년 이전하고 비교가 안 되게 그냥 다 끊겨가지고 2019년에 단절이 생깁니다. 일관성 그래서 있는... 이거를 여러 가지로 뜯어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나타나는 게 뭐냐면 못 사는 40%, 그러니까 네. 최고 못 사는 1분위하고 그다음 못 사는 2분위 40%의 소득은 전반적으로 줄었고요. 예. 그 정부의 이전 소득이 없었으면 더 많이 줄었고요. 결국은 뭐냐면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재정 정책에도 불구하고 부익부 빈익비는 더 심해졌는데 네. 그걸 개선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여기다 그냥 어려운 그 재정 상황에 네. 모든 국민에게 그 큰 돈도 아니잖아요. 죄송합니다. 또 그 왜 큰 돈 아니냐고 그러면 이제 할 말 없는데 네. 그 뭐 한 사람한테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을 준다고 해서 뭐 그렇게 내가 소득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지도 않을 텐데 네. 국가 전체로 보면 이게 수십조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귀중한 자원을 너무 이렇게 효과 없이 쓰는 것이라고 봐서 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는 거죠. 예. 이제 기본소득에 관련 재원 그래도 이렇게 초기에 25만 원 연 25만 원 지급하면 14조, 청년 기본소득 얹어서 6조, 20조 정도. 증세 없이 가능하겠냐 이렇게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증세 얘기는 하지를 않았어요. 이재명 후보께서. 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탄소세와 토지 보유세, 그 국토 보유세랑 같은 이름 같은데 그걸 통해서 이렇게 거둘 재원을 좀 마련할 수 있다 그러는데 이 세금을 요 부분을 통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은 우리 연구원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결과적으로 그게 증세인 거죠. 증세인 건 증세다. 맞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대로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데 지출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도움이 안 되죠. 왜냐하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이 이게 지급하는 거니까 뭐 지출하는 측면에서 소득 양극화 해소에 도움이 안 되는 건 맞는데요. 근데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은 지출 측면에서 양극화를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기본소득을 주기 위해서 재원 마련 방안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입 측면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세금을 아주 조금만 걷어서 그렇게 차등적으로 수입 측면에서 소득 양극화를 막고 그거를 똑같이 나눠주자라는 것이 기본소득론자들의 논리인 그런 거고요. 측면입니까? 그러면 토지보유세도 그렇죠. 토지보유세가 바로 그런 측면으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토지보유세와 기존의 종부세가 어떤 식으로 이
서로 역할을 분담할지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자세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토지보유세와 지금 현재 종부세의 가장 큰 차이점은 종부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그 상가는 빼놓고서 그 주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토지보유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있는 건물을 전부 다 토지에 투영을 해서 토지 가격을 가지고 이 세금을 걷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과연 어떤 식으로 이 굉장히 큰 규모의 조세 개혁이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이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심은 들고요. 근데 네. 한마디 조금 더 하자면 아까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그 소득 양극화에 대한 통계는 뭐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가계소득 우리나라 보통 가금복이라고 말하는 게 있는데요. 그걸 가지고 제가 분석한 거에 따르면은 이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소득 양극화는 약간 줄어들고 자산 양극화는 심화됐습니다. 그래서 소득이라면 지금 전체적인 근로소득만이 아니라 정부에서 받은 이런 그렇죠. 다 합한 소득을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맞습니다. 그 합한 소득 중에서 교수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물론 공적 이전 소득 같은 것들이 그 소득 1분위 계층, 그러니까 소득이 좀 적은 계층에게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이 1분위 계층이 소득이 늘어난 것은 이건 뭐 세금 때문이냐, 공적 이전 소득 때문이냐라는 지적은 굉장히 합당한 지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1분위에게 공적 이전 소득을 통해서 1분위가 당장 못 사는 1분위에게 소득 지원을 해준 것이 그 자체로는 보면은 바람직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통계를 분석해 보면은 자산 양극화는 심화됐다. 다만 자산 양극화는 심화됐지만 다만 소득 진입 개수는 약간 개선됐다라는 네. 것이 그 가금복 조사를 통해서 저는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 반론을 하면요.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 정부 들어와서 통계를 가지고 그 통계 기준을 바꿨기 때문에 통계가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아주 이야기하기가 이제 곤란하게 만들어 기준을 버렸는데, 바꿨기 때문에 5년 동안 공적 그 이전이요, 예. 공적 이전이 된 돈을 제일 못 사는 20%와 제일 잘 사는 20%를 5등분으로 나눠 보면요, 예. 금액이 거의 같아요. 공적 그 이전 지급이요. 이전 지급이요. 네. 그래요. 그리고 임기 말로 올수록 조금 개선되기는 하는 그런 그 저소득층이 훨씬 더 많이 보이는데, 간 게 아니라 똑같이 처음에는 그러니까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3년은요. 예. 못 사는 사람과 잘 사는 사람의 공적 이전 그 지출액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부가 공적 이전을 형편에 따라서 지급하는 체제가 전혀 갖추어지지 않고서 그걸 했다 하는 것이죠. 전 국민 뭐 예. 재난지원금 그렇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종의 기본 소득으로 사실은 지급이 되었던 거예요. 예.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그 정부의 재정을 통한 어떤 그런 분배가 양극화를 전혀 개선을 하지 못했다. 네. 그리고 국민들이 낸 세금의 그 피에 비해서는 예. 그 결과가 너무 초라하다는 부분을 저는 지난 5년 동안 우리나라 행정을 했던 분들이 네. 저는 통렬히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부분을 뭐 얘기하자면 조금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이재명 후보 공약만이 아니고 이제 윤석열 후보 공약으로 좀 돌아가서 윤 후보의 공약 중에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데 뚜렷한 재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부분, 아까 우리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뭐 도심 철도 구간 철도 지하화, GTX 신설이나 연장,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 연구원께서 조금 문제를 좀 지적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또 다른 측면에 너무나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공약을 좀 비판하시든지 뭐 선택을 드립니다. 그렇죠. 가장 큰 것은 아까 교수님 말씀대로 이 지하화하겠다. 이것은 뭐 굉장히 큰 재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는 보통 이 특정 공약에 대한 재원 조달 방식이 뭐냐라는 질문을 자주 듣는데, 네. 근데 사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모든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특정 사업에 대해서 연결되는 그런 재원이 따로 뭐 기금 등을 통해서 있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내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치세가 하나의 일반 회계로 풀링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거기서 풀링된 재원을 가지고 하나하나 개별 사업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예. 특정 사업만을 위한 재원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아. 개념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고 예, 예. 그렇다면 이 사업에 대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 이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렇다면 전체 이 풀링된 일반 회계 국가의 총 수입을 어떻게 늘리느냐라는 질문은 가능하고 그리고 이 사업이 이 제한된 예산 제약하에서 가장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지하화,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가 이제 벌써 지난 지도 벌써 20년이 넘었잖아요. 어떤 뭐 AI 이런 첨단 과학이 필요하다라고 모든 후보가 다 동의하는데 네. 이런 동의하는 상황에서 가장 긴급한 것일까라는 그런 의문은 남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과연 긴급할 것인가? 아까 우리 신 교수님께서 이제 병사 월급 200만 원 말씀을 하셨고 또 출산부모 월 100만 원 지급 윤석열 후보가 얘기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이 어떤 세금은 오히려 종부세를 좀 인하하겠다, 세금을 깎는다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신 반면에 세출 구조조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윤 후보는. 네. 근데 그 세출 구조조정이라는 게 많은 돈을 정말 예산을 아낄 수가 있는 겁니까? 그 우리가 발언에 아주 세부적으로 들어갈 수는 없지만 예. 국가 재산, 그러니까 1년 그 예산 규모를 600조라고 봤을 때 예. 경직적으로 예.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지출해야 되는 그 지출 규모가 한 절반 정도 된다고 보면 네. 이제 300조가 이제 정부가 정책적으로 재량껏 쓸 수 있는 돈인데 300조요? 네, 절반 정도를 예. 보면 대충 보면 그러니까 예산 그 구조 조정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사실은 추경이라는 게 그거거든요. 추경이 어디에다가 쓰겠다라고 하는 것도 추경이 요인이 되지만 어디에 쓸 거를 어쪽으로 돌려 쓰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 추경의 중요한 요소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 따라서 우선순위를 조금 바꿔가면 한 뭐 연 한 15조, 20조는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꾸면. 네,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년 동안 한국판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잡혀 있는 돈이 예. 꽤 되거든요. 네. 1년에 한 15조에서 20조 가까이 쓰는 한국판 규모거든요. 뉴딜이요? 네. 그게 지금과 같이 비상사태에서 코로나 비상사태에서 충분히 예. 이 그 뉴딜 정책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사업들을 뒤로 미루고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예. 뒤로 미루고 그걸 땡겨 쓰면 네. 있겠고 여러분 제가 강조했지만은 우리 공무원들 좀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의 소득이 마이너스고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비해서 소득이 거의 한 80% 이상 줄어들었는데 네. 공무원들은 소득이 하나도 안 줄었단 말이에요. 네. 깎자는 이야기는 아닌데 네. 인상은 동결을 해야죠. 아. 국민 고통 분담 차원에서. 국민 저는 고통. 그래서 코로나와 같은 비상사태에서 우리 네. 국민들이 모두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네. 공공 부분의 여러 가지 지출은 동결, 뭐 조금 감축하면 좋겠지만 네. 까지 안 된다고 하면 하겠고요. 새 정부가 들어오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예. 저는 그 공공 부분의 봉급을 깎고 코로나 위기에 그 극복에 동참하는 그런 어떤 공무원들의 그런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 자영업자들한테는 매우 저는 그 좋은 것이다. 그런 부분이 너무 안 보여서 공공 부분에 조금 네.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좀 필요하다는 주장이신데 이상훈 연구원님, 이 세출 구조 조정 윤석열 예. 후보가 지금 자주 얘기하는 예. 뭐 지금 추경도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추경 규모도 정부가 낸 것보다 2배 이상으로 늘리면서 필요한 돈 세출 구조 조정을 하자. 예, 예. 세출 구조 조정의 여력이 정말 있으십니까? 나라 살림 잘 뜯어보니까? 그 사실 세출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이 저의 직업인데요. 아, 그래요? 뭐 재정 컨설팅을 해서 네. 좀 세출 구조 조정을 해서 효율화를 통해서 그거를 뭐 지자체나 뭐 정부 그런 컨설팅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인데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세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돈을 마련하자라는 공약은 너무 반갑습니다. 반갑다. 근데 반갑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한계는 아까 잘 말씀하셨듯이 올해가 600조 원이잖아요. 600조 예산. 원 중에서 절반 정도는 이게 경직성 경비예요. 그래서 이 재량 경비는 한 300조 원 되는데요. 근데 300조 원 이 법적인 재량 지출 중에서도 이 법적인 재량 지출에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은 인건비 같은 경우는 포함이 안 됐어요. 근데 인건비나 뭐 국방비 같은 게 포함이 안 됐는데, 예. 근데 그런 것들은 뭐 법적인 재량 지출이긴 하지만 사실 경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줄이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실질적 재량 지출은 한 200조 원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200조, 200조 원 실질적 중에서 재량이죠. 한 10% 세출 구조 조정을 한다면은 최대 20조 원.
한 5% 구조조정한다면은 한 10조 원, 그래서 한 10조 원에서 20조 원까지는 최대 가능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공약을 보면 10조 원에서 20조 원은 정말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예요. 네, 그렇죠. 특히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저는 이것이 가능한지 바람직한지는 별개로 뭐 국토보유세 같은 그런 어떤 증세 전략도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 감세는 네. 많이 얘기합니다. 뭐 그렇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나 아니면은 종부세. 종부세 같은 것은 감세하겠다라고 말하고 부채도 더 안 지겠다라고 네. 말하고 이 굉장히 많은 공약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세수구조조정 10조에서 최대 20조까지가 가능할까? 물론 가능하지 않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저는 어떤 증세나 이런 아니면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관함에 넣어놓는 것일 뿐이다. 이 중에서 국민들 합의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정하자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나라 살림을 뜯어보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나라살림연구소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많이 해봐야 20조 정도밖에 안 되겠다. 그러니까 더 많은 필요한 돈을 어떻게 조달한다는 거냐? 증세라든지 이런 걸 좀 솔직하게 좀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인데 교수님. 저도 한 말씀 해야 되겠어요. 하시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5천만이 다 세금 내는 거 아니거든요. 감세 면세자를 많습니다. 절반 그러니까 가까이 세금 있습니다. 내는 분들이 극히 일부라고 봐야 돼요. 예. 그 뭐 부동산세든 소득세든. 근데 뭐 우리 동의하시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우리가 내는 세금을 내시는 분들의 세금 부담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속도가. 세금 내는 사람들의 세금 부담 네. 증가. 그러니까 요즘 뭐 우리 동계 예. 올림픽 하지만은 스피드 스케이팅을 예를 들어 1,500, 5,000 되면요. 그 페이스를 잘 해야 되거든요. 네. 초장에 너무 스피드를 내버리니까 네. 제 주장은요. 감세라는 게 아니고 감세를 깎자는 게 아니고 예. 지난 5년 동안 세금을 내던 분들의 세금 부담이 너무 많이 증가했었다. 늘었다. 이 속도는 좀 낮춰줘야 된다. 예. 그 이야기 차원이지. 알겠습니다. 예, 우리 뭐 네. 그 감세하자는 것이 다른 뜻은 아니다. 그 네, 뭐 기왕에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게 추가 경정 예산안, 정부가 낸 1차 추가 경정 예산안 14조 늘리자. 민주당 35조, 국힘, 국민의힘 50조 원까지 늘리자 그러는데 정부가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교수님은 이거 지금 늘려야 되나요? 그리고 늘리는 쪽으로 결론이 날까요? 예, 저는 늘려야 된다고 늘려야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기본소득에 들어가는 돈이라면 저는 절대 반대고요. 예. 기본주택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하도 저는 반대하지만 예. 이번에 추경은요. 코로나 자영업자에 대한 긴급 지원이거든요. 예. 이 금액은 14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 14조도 내용을 듣다 보니까요. 예. 소상공인에게 들어가는 돈은요. 11조밖에 안 돼요. 거기다가 뭘 집어넣냐 했더니 예비비를 1조를 집어넣었어요. 난 도대체 추경에 예비비가 1조씩이나 들어가는 난 속내를 이해를 못 하겠어요. 네. 따라서 이 추경이 목적이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이라고 치면 예. 저는 11조 가지고는 턱없이 늘려야 부족하니까 된다. 30조, 40조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은 소상공인의 피해를 소급해서 지원하는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지원 금액이 대폭 확대돼야 된다. 저는 그래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우리 이상민 연구위원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35조, 50조로 늘리자고 여야가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뭐 소상공인 뭐 요즘에도 계속 오미크론 때문에 뭐 9시 이상 영업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말은 뭐 부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 문제는 예산 제약화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곧 정권이 어떤 정부가 됐든 간에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곧 새 정부가 들어서는 그렇죠. 거죠. 네. 새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데 근데 새 정부가 할 수 있는 그런 여력도 약간 좀 놔둬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추경이 올해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추경만은 아닐 것 같거든요.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또 한 차례 추경을 해야 되는 어떤 새 정부에 좀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그때를 위해서 뭐 돈을 조금 이 여력을 남겨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새 정부에 좀 재원의 몫을 좀 남겨둬야 된다. 그렇죠. 또 예. 소상공인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가지고는 14조 원 가지고는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너무 어려운 문제여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소상공인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게 네, 2년 그렇습니다.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2년, 작년, 재작년 피해 때문에 매년 지금 네. 수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 예.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뒤로 미루자. 저는 그거는 현상을 너무 지금 외면하는 심각하니까 것이다. 우선 빨리 더 우선 빨리 지원하자. 해주고, 예, 저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재명, 윤석열 얘기 후보 얘기만 했는데 안철수 후보 얘기 잠깐만 아주 짧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안철수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공약을 다 비교해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공약하는 데는 1,000조 원이 필요하고 윤석열 후보는 200조 원이 필요하다. 개인 가정에서도 가계부 이렇게 안 쓰는데 되겠느냐 이렇게 일침을 했던데요. 안철수 후보의 주장 어떻게 보세요? 코로나 지원이라면 예. 저는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를 초과해서라도 지원해 줘야 된다. 코로나 지원. 네. 근데 그게 아닌 사업 같으면 전 줄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예. 뭐 고속도로를 지하화한다든지 이런 사업은 내년 내후년도로 미뤄도 되지만 네. 코로나 자영업자 지원은 저는 과감하게 지원해 줘야 된다. 네. 우리 이상민 연구원님, 우리 안철수 후보의 이런 주장, 재정에 대한 두 후보에 대한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철수 후보가 다른 두 후보에 비해서 가장 좀 작은 재정을 선호하는 후보인 것 같긴 한데요. 그런데 이게 어떤 똑같은 이 돈을 부채를 덜 질면 덜 질수록 재정이 건전화되는 것은 아니고요. 적절한 부채 규모가 중요한 거지 작은 부채 규모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 내수 그리고 미래 세대 부담을 가장 좋게 만들 수 있는 적절한 부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좀 같이 안철수 후보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의 선심성 공약, 재원 문제 잘 따져봤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토론을 마치는데요.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그리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